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6강 부전기 화물 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기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특징과 부전기 화물 운송 사업의 경영, 또 부전기선 운임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특성은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과 전기 운송 시장을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 보고요.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특성을 그 다음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서비스 수요의 본질은 개별적이고 또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각 이질적인 내용의 운송 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전기선 운항과 부전기선 운항이라는 두 가지의 운항 형태가 있고요. 또 전기 화물 운송 시장,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 또 유조선 운송 시장 등의 세 개 운송 시장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시장이 선종별, 선형별, 또 거래의 종류 등에 의해서 더욱 이제 세분화되어 가는데요. 전기선 운항과 부전기선 운항이라는 운항의 구분은 각각의 운항 형태에 기초하여 해운 서비스 시장에서 그 수요자 및 공급자의 수와 결정 방식, 경쟁 형태, 또 기업의 행동 양식, 시장 가격의 결정 방법,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 서비스에 요구되는 내용으로는 첫째, 중량 또는 용적에 비해서 단위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서 차지하는 운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임 부담력이 작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규칙성이나 신속성보다는 저운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송 수요는 원료, 연료, 식량, 기타 저가 화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 수요의 단위가 크고 단일 화물로 만재가 가능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한 운송 수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물은 동시에 계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이며 그 수요의 근원지인 무역의 수요가 최저 취득 가격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주 그 공급지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나 시간적 관점에서 운송 수요가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대상으로 특정 항로에서 반복 항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수의 항로를 종합하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종류의 운송 서비스 수요는 전체로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요로 나타납니다.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창출되는 이러한 개별 수요를 통합함으로써 일련의 계속적인 운송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선박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대상으로 운송 활동을 행하는 선박은 수요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여 운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부전기선으로 운항되고 이러한 부전기선 서비스가 공급되는 시장을 부전기선 시장 또는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둘째, 단위당 가격이 높아서 취득 가격에서 차지하는 운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물, 또 운임 부담력이 상대적으로 큰 화물, 또 상기를 맞추어서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물, 또 신속한 운송과 도착길의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화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화물은 신속한 운송과 도착길의 정확성에 비하여 저운임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과 특정 항로에서의 정기적으로 빈번한 운송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운송 비용에서 도출되는 높은 운임도 허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수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완제품, 반제품, 생선, 식료품, 기타 고가 상품 또는 우편물 및 여객 등이 이러한 수요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개별 수요는 소규모로 나타나고 운송 단위가 작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수요 발생의 장소와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계속적이기 때문에 특정 항로에서 선박의 규칙적 반복적 항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운항하는 항로와 시간은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전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을 전기선이라 하고, 이러한 운송 서비스가 공급되고 제공되는 시장을 전기선 시장 또는 전기 화물 운송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째,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은 운송 활동이 적격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한 언제나 여러 항구 간의 어떤 화물의 운송에도 운송인이 발생되는 수요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에 취항하는 선박이 트램프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트램프는 이제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화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다, 이런 뜻에서 방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전기 화물 수요의 가장 큰 특징은 저운임이기 때문에 운송 원가가 낮아서 값싼 운임을 제시할 수 있든가 저가 운송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용이하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척의 선박으로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운송 원가만 낮은 것이라면 신조선이 아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전기선 운항과는 달리 훨씬 적은 자본으로도 부전기선 운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특정 국가로부터 입항을 제한받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아무런 제약 없이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의 외국 무역항이든 출입이 허용되는 자유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 화물 운송 시장과 같이 기존 운항업자들로 구성된 해운 동맹에 의한 저항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은 참여 기업 수가 무수히 존재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청난 수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의 공급이나 수요의 조정에 의하여 시장 전체의 수급 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독점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상호 간의 생산 조건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과 유조선 시장이 각각 최저 운임제와 공동 개선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된 바가 있었지만 소유 패턴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카르텔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운송의 수요 역시 대단히 개별적이어서 장소 및 시기, 화물의 종류 및 량이 불규칙 불안정하고 운임 부담력과 운송의 신속성의 요구도 매우 다양하고 운임 불황의 조작을 목적으로 공동 보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이러한 특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의 BDI 운임 지수의 붕괴와 해운시장 불황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 현상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유경쟁이 전개되어 가격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기업에 대해 타율적으로 결정되어 그 가격 수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변동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시장인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수급 균형의 변동에 따라서 운임 수준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동시에 선박의 자유로운 항로 이동과 운임 수준의 변화에 의한 선박 공급량의 자동적인 신축작용이 이루어져서 수급이 평준화되고 그에 따라 운임 수준은 끊임없이 그때의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선박의 생산 원가, 즉 그 선박 운항 코스트인데요. 이러한 수준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이 자유경쟁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원래 특성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왜곡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도 시장의 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특정 국가가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무역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 또는 상무적으로 자국선에 유보하는 것은 시장의 지역적 수요를 탈취하고 수급의 자연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특정 국가가 자국선의 자국 화물, 자국화 자국선주의를 정책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합리적인 거래로부터 도출되는 운임과 다른 운임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비밀리 또는 공공연하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국의 조선업 및 해운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보조 정책은 통상의 시장 기구에 입각해서 행하여지는 기업의 선박 건조 결정을 왜곡시키고 선박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정 국가가 이제 조선업이나 해운 산업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보조 정책을 취함으로써 선봉량이 그 수요량에 맞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초과 공급이 될 경우에는 운임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과 조선시장의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 개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관치금융의 시장 개입으로 인하여 수급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가 됨으로 인해서 해운 및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웅크타드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 선복 공급 과잉으로 해운시장이 붕괴된 2009년 해상 교역 규모는 2009년 약 80억 톤 정도에서 2018년 약 110억 톤으로 28% 정도 성장했습니다. 반면 세계 상선대 규모는 재화 중량 톤수 기준으로 2009년 약 10억 톤에서 2019년 19억 8천만 톤으로 약 9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급이 과잉된 선박 시장에서 물동량 증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선박이 추가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황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시장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원래 선복이 공급 과잉되어 있으면 선복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공급을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부 국가의 해운업 조성이라든지 조선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선복을 추가 공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요, 구스 로디드 월드와이드 해상으로 운송된 화물의 양이 1995년에서 쭉 이렇게 증가되는데 2005년, 2010년 정도에서 2018년 갔을 때 증가량이 한 28%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봉량의 경우에는 2010년 기점으로 봤을 때 2015년, 2018년 같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통 이제 선봉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여기서 해상 물동량도 이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해야 하는데 이 해상 물동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선봉량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공급 또는 수요의 조절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공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석유 및 광석 등의 운송 수요의 대부분은 비교적 소수의 대기업의 수요 및 공급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의 용성 계획의 여부가 운임 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공동 보조에 의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도적이건 우연이건 대형 정유회사의 용선 계획의 확대 또는 보류, 철강업계의 호황 불황에 의한 선보고 수요 증감이 각각 운임 시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이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수요자인 대형 정유회사 등이 스스로 선박을 소유 운항하는 소위 인더스트리얼 캐리어가 세계 탱커 선봉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서비스 수요를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시장 간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으로서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내용은 가격이 순전히 시장의 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전통적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개념에서 상당히 벗어난 불안정 경쟁 시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개념입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정기선 운임이 단순한 시장력에 의해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다양한 간섭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선 운임 시황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기 화물 운송 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기선의 운항 패턴과 부정기선 운항의 기술적 조건, 부정기선 운항의 경영 규모,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시황과 용선료 결정 요인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기선의 운항 패턴입니다. 이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은 한 지역에 국한하여 보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박을 한 항로에 고정시켜 운항한다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맥 수확 시기와 러시아, 유럽, 아르헨티나 등의 소맥 수확 시기가 다른 것처럼 부정기 화물 운송의 수요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두고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을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보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는 개별적 수요를 결합시킴으로써 일련의 계속적 운송 수요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기업은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운송 수요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는 개별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운송 수요의 내용은 당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운송 장소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선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요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에서는 하나의 운송과 다음 운송 사이에는 흔히 선박의 단순한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선 항해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이 항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운송과 운송 사이에 공선 항해를 끼고 운항해야 하는 것이 전형적인 부정기선 운항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정기 화물 운송에서 공선 항해가 불가피하지만 운항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선 항해를 단축함으로써 운항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기선 운항의 기술적 조건입니다. 이 부정기선의 운항 패턴과 관련된 특징이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기선 운송 수요의 경우 대상 화물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고 필요로 하는 운송 설비의 종류와 그 필요도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운송 설비를 특수화하면 선적 화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수요 선택의 범위가 좁아져서 운송 수요의 계속적인 확보가 곤란합니다. 부정기선의 운송 수요는 운송 단위가 크고 보통 한 종류의 화물만으로는 선박을 만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 전체에 한 종류의 운송 설비만을 장비해야 할 필요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선 운항의 경우처럼 여러 종류의 운송 설비를 동시에 의장함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성도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운송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물을 필요에 따라 선적할 수 있는 정도의 다목적 운송 설비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둘째, 부정기선 운송 수요는 운송의 신속성 및 규칙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므로 그 속력은 오로지 운송 비용에 관계되어 결정될 뿐입니다. 이 고속화에 따른 성가 상승의 불이익을 상기한 뒤에 다시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운항 능률이 상승하는 이익이 따르는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기선의 고속화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용 문제로 선박의 정박 기간이 긴 데 비하여 항해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고속화에 의한 운항 능률의 상승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속화에 따른 운송비의 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정기선은 운송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속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운항설비 및 속력의 제한으로 대형화에 대한 압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선박이 대형화되면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지만 기항지가 제한되어 시장이 더 좁아지고 선박의 유휴와 공선항의 기회가 증대되는 불이익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정이 다른 여러 항로에서 운항함으로써 선박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해야 하는 부정기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기선 운항의 경영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정기선의 운송 수요가 선박의 기술적 조건에 미치는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적 소형의 저속선인 동시에 특수한 요소의 운송 설비를 갖추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기선은 성가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저속력이기 때문에 연료비도 적게 됩니다. 부정기선은 전기선에 비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도 작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서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다수의 부정기 화물 운송 수요 중 연속적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운송 수요를 선택하고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여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에 대한 통찰력과 고도의 숙련도 및 기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률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소수로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경영 규모 역시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시황과 용선료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시황의 결정 요인입니다. 이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선 계약을 통하여 거래되는 승량장은 해상 운송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의 승량량이 반드시 그 시기의 실제 운송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즉시 그 이행을 필요로 하는 화물 및 선박에만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 및 선박에 대해서 몇 개월 또는 1년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선물 성량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시황은 날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운임 수준 역시 시시각각 대폭적인 차이를 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시황 상승 시 또는 미리 시황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성약을 보류하고 항해 용선 계약 또는 단기 정기 용선을 계약을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황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장기에 걸쳐 선물 성약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화주는 그 반대의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정기선 시장에서는 용선 계약을 선물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그 수요가 높을 때 그 용선료를 더 높게 받고 재용선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운임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때그때의 실제 운송 수요와 그 용선 계약의 성량장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운 시장에서 실제 성량장은 시험물과 선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계약 후 즉시 취항하는 시험물 거래의 경우에도 연속 항해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장기 정기 용선 계약의 경우 두 번째 항해부터는 사실상 선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험물과 선물 거래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운송 서비스의 판매, 생산, 소비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의 유형제와 달리
판매가 생산 및 공급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 현재의 승낙량은 장래의 운송량을 가리키는 것이고 현재의 운송량은 과거의 승낙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 승낙량과 운송량과의 상관관계가 현재의 운송량이 과거의 승낙량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승낙량이 장래의 운송량의 예측치를 정확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장해 준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해운시장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송 수요에 자신감을 가지고 승낙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확실한 수요가 없이 이루어지는 운송계약이 적지 않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해운부랑 특히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현재의 승낙량이 장래의 실제 운송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은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심리적인 요인이 시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해운 시황과 승낙량의 상관관계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행동 양태는 해운 시황이 불황에서 벗어나 상승하면 선주는 기대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시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유 선박에 대한 선물 계약을 보류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해 용선 계약에 한정하여 승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선자는 시황의 등기에 의한 높은 용선료의 지급을 막기 위해서 선물 계약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승낙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선박과 어느 정도의 선박을 확보한 용선자는 시황의 동향을 지켜보기 위하여 용선을 보류하게 되므로 승낙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의 용선료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사업은 진입과 철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사업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전기 화물 운송 사업에 비하여 소유의 집중도가 낮고 국적과 배경도 매우 다양한 출신의 선주로 구성이 됩니다. 신규 진입이 절대적으로 개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산업에 비하여 신규 진입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 괄목할 만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시장에서 볼틱 해운 거래소는 대체로 부정기선 선복 경매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부정기 화물 운송의 수요와 공급은 볼틱 해운 거래소에서의 거래량과 운임 지표가 대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기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이며 주로 외생적인 영역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부정기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데요. 첫째, 일정 폭의 운임 시장이 수입 원가를 증대시킨다면 국제 생산품 또는 다른 지역의 생산품이 수입품을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상품의 대체성의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재화의 총 가격에서 해상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세 번째, 항공기, 자동차, 기차 등의 대체 운송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정기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상 몇 가지 뚜렷한 추세가 있는데요. 첫째, 해상무역은 국내 생산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두 번째, 소득 수준이 향상된 결과로 나타난 교육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선진국 간의 석유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나타나고, 세 번째, 인구 증가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식량에 대한 수요의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정기선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부가기준에 따라서 또는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부가기준에 따라서는 롱텀 컨트랙트 플레이트와 게드 플레이트, 럼프섬 플레이트, 데일리 차터 플레이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롱텀 컨트랙트 플레이트는 장기 운송 계약 운임이라고 하는데요.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장기 운송 계약 시의 운임입니다.
뭐 몇 년간 몇 항차 또는 몇 년간 몇만 톤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데드프레이트 공적운임은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럼프섬 플레이트 선복 운임인데요. 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1항차 또는 선복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입니다. 화주가 일반 화물 등 각종 화물을 혼적하므로 적재량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용하게 됩니다. 또 일대용 선운임, 즉 데일리 차트 레이트는 본선이 계약에서 지정한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육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1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운임입니다. 다음은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른 부분인데요. 버스텀 운임과 FIO 운임, 또 FI 운임, FO 운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텀 운임은 선적과 양육이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운송계약 조건에서 부담하는 운임입니다. 용선계약 시 화주가 선적항과 양육항의 항만 사정이 어둡거나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하역비가 운임에 포함되며 선주는 화주의 비용으로 하역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화주에게 그만큼 간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해 용선계약 시 이 조건으로 계약하면 채선료와 조출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주가 장기 채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이 운임은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FIO 즉 Free In and Out 운임은 선적 및 양육 비용 및 책임을 모두가 화주가 부담하는 운송계약 조건입니다. 버스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주는 순수한 해상 운임만 이행하는 운송만 이행하는 운송 조건인데요. 화주가 선적항 및 양육항에 모두 하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화주 스스로 선적과 양육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 이용합니다. 선적항과 양육항에서 모두 채선료와 조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FI 조건, 즉 Free In 조건인데요. 선적은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양육은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운송계약 조건입니다. 용선계약 시 화주가 선적항의 선적시설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화주 스스로 선적함이 유리할 경우에 이용하는데요. 항해 용선계약 시 이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선적항에서만 채선료와 조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FO, Free Out 조건인데요. 운임인데 양육은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적은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운송계약 조건입니다. 용선계약 시 화주가 양육항의 양육시설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화주 스스로 양육함이 유리할 경우에 이용하게 됩니다. 항해 용선 시 이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양육항에서만 채선료와 조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전기 화물 운송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부전기 화물 운송시장에서는 부전기 화물 운송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고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봉량과 무역량의 추이에 따른 부전기 화물 운송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부전기 화물 운송시장의 시황과 용선료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해보고 토론해 보십시다. 다음은 부전기선 운임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설명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